그럼 여기서 가장 좋은 거는 여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순서대로 각각의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기반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제 단어들의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좋고 가격도 괜찮다 하면은 여기서 좋고라는 단어가 좋다라는 그 단어랑 호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게 어떤 감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다음에 괜찮다라는 단어가 어떤 감정적인 그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제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는 2점, 괜찮다는 1점, 망했다는 마이너스 2점, 배고파는 0점, 뭐 이런 식으로 다 사전을 매겨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다 2점, 괜찮다 1점, 합치면 3점, 3점이니까 양수니까 긍정이네. 이게 이제 사전 기반 접근이죠. 장점은 굉장히 어떻게 이 점수가 나왔는지 너무나 이해하기 좋고 계산 비용은 엄청나게 낮고 굉장히 저렴하죠. 한계는 사전에 없는 단어는 분석이 불가능하고요.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제가 분석했던 K-팝 댓글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미쳤다가 절대로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미쳤다라는 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나오는 경우는 5%도 안 되거든요. 근데 그냥 사전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를테면 한국어 감정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미쳤다라는 거를 한국어의 모든 텍스트에 적용되는 걸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걸로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 데이터에 기대되는 그 분포에서는 미쳤다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걸로 분류를 하는 게 맞는데 사전 기반 접근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아니면 뭐 그래서 이 사전에 이 분야에 맞는 사전을 하나하나 다 따로 만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전 기반 접근을 할 때도 이 단어들의 분류된 어떤 단어를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단어에 어떤 점수를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람이 일일이 매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뭐 지금 공부를 할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면은 덴마크인가요? 거기 뭐 어떤 사람이 뭐 8년 동안 뭐 하나하나 뭐 자기가 수작업으로 뭐 매긴 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 하지는 않고요. 이제 부정적인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거기 포함된 단어들을 이제 다시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 단어들에 이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 감정 사전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조금 낫긴 하지만 그렇게 해도 기본적으로 문맥을 고려할 수 없고 각 그 분야마다의 특정성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머신러닝 기반 방법인데 그냥 단어들의 집합으로서 문장을 간주하는 모델입니다. 이걸 이제 back of words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문장이나 어떤 문서를 단어들의 백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어들이 들어있는 보자기로 써보자. 실제로는 시퀀스잖아요. 그 문장이라는 거는. 근데 시퀀스가 아니라 그냥 보자기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순서들을 다 끊어먹고 그냥 그 이제 빈도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어떻게 하냐? 일단은 단어들을 뽑아냅니다. 이 제품은 정말 좋고 가격도 괜찮다. 여기서 명사랑 형용사만 뽑아내기로 하는 거죠. 그 명사랑 형용사를 뽑아내는 이제 그 품사 태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능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제품 좋고 가격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그냥 세는 거예요, 빈도를. 제품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왔네. 좋고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네. 가격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네. 괜찮다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네. 나쁘다라는 단어는 다른 문장에 포함된 단어인데 여기 안 나왔네. 애매한이라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다른 문장에 포함된 단어인데 여기 안 나왔네. 그래서 여기 벡터에
들어가는 단어들의 차원은 내가 분석하려고 하는 이 이제 문장 집합 전체를 다 묶은 그 단어 보자기에 들어가는 그 단어들 전체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00개의 문장을 분류를 할 건데 분류하려고 하는데 이 문장들에서 그 명사들을 전부 다 뽑은 다음에 그 명사들의 그 집합을 이제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0,000개 정도 단어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10,000개의 벡터가 하나의 문장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제품이라는 단어가 뭐 첫 번째에 그냥 위치에 그냥 임의로 있는데 제품이라는 단어가 이 이제 문장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럼 1, 세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는 조코라는 단어인데 조코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어요. 그럼 1 하고 가격이란 게 두 번 언급됐다. 그럼 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빈도를 세서 그 숫자들의 나열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걸 가지고 모델 학습하는 거예요. 왜냐? 입력이 있어요. 입력이 숫자들의 나열된 그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어요. 아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지도 학습입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주어져 있다는 전제예요. 그래서 아까 그 붓꽃 데이터에서 숫자들이 있고 이게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주어져 있으면은 요 경계면을 학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입력이 있고 정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숫자들의 나열을 정답으로 바꿔주는 어떤 거대한 함수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모델은 뭐 다양한 걸 쓸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게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 랜덤 포레스트,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성능이 좋은 부스팅 모델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이게 뭐 빠르긴 합니다. 지금 딥러닝 모델들에 비하면은. 하지만 성능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역사적인 유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방금 설명드린 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n개의 단어가 있고 이 이제 문장에 포함된 뭐 단어가 m개라고 하면 m개는 어떤 숫자를 가질 것이고 나머지는 다 0이겠죠. 그렇게 n 차원의 벡터가 있고 그거를 넣었을 때 레이블로 바꿔줄 수 있는 이 f라는 함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v가 들어왔을 때 이 y가 뭔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감성 사전을 일일이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장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어의 순서를 고려할 수가 없고 문맥을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묘한 뉘앙스라든지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들을 그 감지해낼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좋지 않다라고 하면은 좋지라는 단어랑 않다라는 단어 그냥 1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1 빼기 1 해가지고 빵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좋지 않다는 안 좋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건데 0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안타에 뭐 마이너스 2를 주면은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딥러닝 기반 접근은 오타가 있었네요. 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니 어떤 장점이 있느냐. 딥러닝을 쓰면은 드디어 그 문장으로서 이 문장을 시퀀스로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감성 사전 이런 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해도 학습을 할 때 엄청나게 큰 코퍼스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그 단어랑 감정 분류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학습을 할 수 있긴 했었는데요. 딥러닝 기반 모델에서는 더 복잡한 관계, 더 비선형적인 관계를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어 간 전이 학습이 되기 때문에 영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면은 이 언어에 대한 이해도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비록 영어를 가지고 학습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언어의 구조라는 거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한국어에 대해서 파인 튜닝을 시키게 되면은 한국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영어 배우는 거랑 어렸을 때 외국어 배우는 거랑 성인이 돼서 외국어 학습을 하는 건 다르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인이 돼서 하는 건 어렸을 때처럼 뭐 동요 부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논문을 읽으려고 영어를 배우는 거죠. 하면은
한국에서 한국어로 논문을 잘 읽는 사람이 영어로 된 논문도 잘 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모델이 영어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했으면은 그 능력이 한국어에 대해서 파인튜닝을 시키면은 한국어에 대해서도 잘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딥러닝 모델이 가진 장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데이터셋보다 높은 일반화 성능을 제공한다라는 중요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머신러닝 그 백오브 월스 기반 그 접근에서는 내가 만든 데이터에 대해서 내가 피팅하려는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나 이제 피팅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른 이제 그 데이터의 다른 영역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 딥러닝 기반 접근에서는 훨씬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어떤 외국에서 개발한 영어로 학습된 모델이 내가 파인팅을 잘 시키면은 내가 적용하고자 하는 문제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고 파인팅을 잘 시켜야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 딥러닝 기반 모델들에 대해서 언급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연어 처리를 할 때 나오는 뭐 다양한 그 모델들의 그냥 역사가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이제 RNN입니다. 뭐 더 굳이 언급하자면은 이거보다 더 앞서서 그냥 ANN도 있지만 그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디어 텍스트를 보자기가 아니라 시퀀스로서 다루게 된 모델이죠. 그래서 텍스트의 순차적인 특성을 학습을 해서 문맥과 단어의 순서를 고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제 적당한 차원의 행렬을 곱해가지고 이제 변환을 시킨 다음에 이전 그 단어에서 온 정보가 같이 더해져서 이제 출력을 뱉게 되고 그게 이제 다음 층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제 이전 단어의 정보를 계속해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출력을 가지고 이제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RNN 같은 경우에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데 하나가 들어왔을 때 여러 개의 이제 일단 부정인 단어 하나 뱉어줘 하면은 어떤 부정인 그 문장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하려는 작업처럼 어떤 문장이 들어가면은 하나의 예측값을 뱉도록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서 다른 문장이 나오도록 할 수도 있죠. 원래 여기서 많이 이제 출발했는데요. 번역이죠, 이게. 영어 텍스트를 넣었는데 프랑스어 텍스트가 나온다. 영어로 된 문장, 즉 영어로 된 단어의 그 시퀀스를 넣었는데 한국어로 된 단어의 시퀀스가 나온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이제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감정 분류라는 그 태스크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할 때는 마지막에 many to one의 구조를 가지고 마지막 그 출력만 가지고 이제 예측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출력이 이제 이 단어에 임베딩된 그 차원수만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해라라고 하면 되고요. 근데 RNN 같은 경우에 문제점이 뭐냐면은 여기서 곱해진 정보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 곱해진 정보랑 이게 더해져 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되고 이게 옆층으로 날아가면서 새로운 또 정보랑 만나고 하면 결국에 처음에 있었던 정보는 계속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처음 단어의 어떤 정보가 많이 전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걸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짧은 단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잘 작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문장이 길어질수록 앞의 내용을 잊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LSTM이었습니다. LSTM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가 있어서 지금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이전에 들어온 정보를 잊어버릴 거냐 아니면 계속 기억할 거냐를 이제 판단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정보를 이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다음 셀로 넘겨주게 되면은 다음 셀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어받은 정보를 계속 기억할 거냐 말 거냐.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넣은 정보를 넣을 거냐 말 거냐에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연속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LSTM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결국에 이게 순차적으로 곱셈이 되고 더해지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제 RNN에 비해서는 그런 어떤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간직할 수 있다라는 점은 있었지만 결국에 이 기울기 소실 문제 그리고 굉장히 긴 문장에서의 그 이제 학습을 잊어버리는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LSTM을 가지고 감정 분리를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RNN하고 똑같이 마지막 이제 출력층에 대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ANN을 해서 예측을 시키면 되고요. 그래서 뭐 한 가지 또 나왔던 방법이 바이 LSTM이었습니다. 뭐 RNN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제 시도가 됐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 가니까 처음 거를 까먹더라. 그러면 반대쪽에서도 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게 바이 LSTM이었고 이게 뭐 물론 원래 하나만 가지고 한 방향으로만 학습을 시키던 것보다는 조금 나았지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죠. 왜냐면 결국에 오다 보면은 이제 처음이나 끝만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게 제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셀프 어텐션은 각 단어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한지를 학습을 시킵니다. 제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있으면은 제인은 어떤 단어랑 지금 이 번역을 할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을까? 그다음에 아프리크 프랑스어네요. 아프리크 있으면은 요게 어떤 단어랑 가장 이제 이 관련성이 높을까 하는 거를 각 이제 단어들이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련성이 높은 단어와 자기 자신의 또 밸류를 또 변환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되고 그거를 이제 합쳐서 이제 어떤 그 컨텍스트로서 넘겨주게 됩니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제 뭐 계산은 굉장히 복잡한데요. 사실 이 구조도 이 차원만 정확하게 따지면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LSTM 구조에서는 처음에 들어온 정보가 나갈 때는 거의 다 잊어버리는 문제. 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셀프 어텐션에서는 한 단어가 있으면은 다른 단어랑 그 관련성을 모조리 다 따져보는 거죠. 제인도 여기서는 이제 아프릭 가지고 이제 다 따져보고 있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제인에 대해서도 다 어떤 단어랑 관련이 깊은지를 따져보게 되고 그리고 비지트에 대해서도 어떤 단어랑 관련이 깊은지 따져보게 되고 아프릭도 다 따져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어떤 단어가 자기 자신과 관련이 깊은지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져보게 된 그 중요도와 자기 자신의 정보를 곱해서 이제 다음 층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 혹시 저기서 중요하다라고 선정하는 거는 그냥 저 모델을 이제 작동시키는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굉장히 신기하게도요. 네. 이거는 다 그냥 곱셈이거든요. 곱하고 더하는 거거든요. 네. 행렬 곱셈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입력층에 입력이 있고 출력층에 출력이 있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값을 곱하고 더하면은 가장 좋은지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도. 예, 예. 그게 이제 딥러닝의 그 강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풋이 있으면은 인풋이 어떠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곱셈을 거쳐서 이제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풋이 어떠한 이 곱셈을 거쳐 가지고 이제 키 값이 되고요. 이게 서로 만나서 이게 중요도가 됩니다. 이게 어텐션이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 그 밸류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도 어떤 변환을 거쳐서 밸류가 되고 이 중요도와 밸류가 곱해져서 이 정도 중요하고 이런 값이야라는 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거를 여러 개 쌓았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은 그 CNN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CNN에서도 그 채널이 그 여러 개 쌓이면서 여러 가지 그 이제 그 피처드 그 특징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잖아요. 이 이제 자연어 처리에서는 이 어텐션을 여러 개 쌓음으로써
한 가지의 그 특징들만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차원의 특징들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학습을 잘 시키냐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 똑같으면 똑같이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이 초기화를 어떻게 시키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초기화를 잘 시켜놓고 잘 이제 학습을 시키면은 알아서 제 자리를 가장 좋은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알아서 잘 찾아가게 됨에 대해서 사실 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거고요. 방금 말씀드린 구조를 더더 확장해서 이제 이 트랜스포머라는 구조가 됩니다. 아까 그 보여드린 이 멀티 헤드 어텐션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요. 멀티 헤드 어텐션을 거쳐서 나온 정보를 다시 합친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그 인공지능의 그 ANN 층을 통과를 하면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통과하면서는 이 텍스트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내게 되고요. 그 CNN에서 이미지의 어떤 특징들을 뽑아낼 때 뭐 고양이의 귀의 뾰족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는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텍스트의 특징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을 각 층들이 가지게 되고 그 층들을 가지고 이 그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통과를 하면서 그 특징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출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표현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원래 이제 그 논문에서 제시됐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코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코더 부분이 있어서 인코더 부분에서 이 인풋 시퀀스에 인풋되는 문장의 이제 표현 같은 것들을 어떤 추상적인 그 표현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그 정보가 이제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디코더에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맞추려고 하는 거를 하나씩 까면서 이거를 이제 뭐 정확한 거는 엄청 또 많이 그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알려주면서 이전에 있던 정보들이랑 같이 이제 출력을 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하나씩 좀 뜯어가지고 이후에 모델들이 발전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릴 버트 모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인코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발전을 했고요. GPT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 이 디코더 부분을 떼서 그 앞에 뭐 사전 학습 같은 걸 더 복잡하게 하고 또 그 나중에 GPT-3 뭐 그다음에 지금 4 가면서 이제 강화 학습까지 이제 아이디어를 결합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가고 있고요. 근데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가 이제 트랜스포머였고 특히 이제 감정 분류 같은 이제 태스크에는 이 인코더 부분을 활용한 이제 버트 모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장이 들어오면은 그 문장을 어떤 추상적인 그 숫자들로 만들어주는데 탁월한 그 이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 아키텍처가.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은 요 트랜스포머 익스플레이너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수식 같은 거를 같이 이제 하나하나 또 보시면은 굉장히 수식만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던 것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트를 굉장히 강추드립니다. 여기 examples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직접 써놓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 문장들을 가지고 뭔가 이제 그 다음 문장에 나타날 문장이 뭔지 예측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가 굉장히 잘 비주얼라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실용적인 그 부분인데요. 이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 때 업스트림 태스크와 다운스트림 태스크 그리고 프리 트레이닝과 뭐 포스트 트레이닝, 파인 튜닝 뭐 이런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스트림이라는 거는 이제 강이 흐르면은 맑은 그 상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운스트림은 그게 강이 갈라져서 여러 가지 지류로 이제 쪼개지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발원지입니다. 어떤 강이 흐르는. 그래서 일반적인 모든 이제 지류들에 흘러갈 수 있는 젖줄을 대는 그런 이제 강을 이제 발원지를 만드는 게 이제 업스트림 태스크고요.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이렇게 뭔가 범용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작업에 가져다 쓰기 위해서 이제 그 사용을 하는 것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합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은 프리트레이닝이란 이 업스트림 태스크에 적합한 범용성 있는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것을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업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을 시킬 때는 언어 자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언어라는 건 이렇게 이런 단어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런 단어는 이런 단어 뒤에 올 수가 없구나. 이런 단어가 이런 뒤에 오면은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일반적인 거를 학습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면은 한국어 댓글을 읽고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뉘앙스를 파악을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어라는 걸 할 수 있으면은 이제 이 댓글을 읽고 아 이게 긍정적인 감정이구나 부정적인 감정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언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면은 이 다음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그냥 사람처럼 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업스트림 태스크고요. 이 업스트림 태스크를 위해서 이 업스트림 태스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제 방법들이 MLM이나 NSP 같은 방법들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MLM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고요. NSP 같은 경우에는 Next Sentence Prediction인데요. 이런 방법들로 이제 언어의 기본적인 그 특징들을 이제 학습을 시킨다.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가 원하는 작업에 이제 파인 튜닝을 시키는 것이죠. 감정 분석 같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버트를 이제 학습을 시킬 버트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코딩 모델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세이프 어텐션이 여러 개 쌓여 있는 멀티 헤드 어텐션이 있고 그 멀티 헤드 어텐션이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을 통과해서 가는 요 블록이 여러 개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 개 쌓여 있는 게 그냥 버트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아키텍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인코딩만 뜯어가지고 그 문장을 어떤 기가 막힌 벡터로 만들어주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 근데 어떻게 학습시키면 좋을까? 그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시한 게 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버트가 제시했던 그 한 가지 학습 방법은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래서 how are how are you doing today?가 있으면은 가운데 그냥 하나를 구멍을 뚫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는지 맞춰봐.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여기에 어떤 you나 they나 your 같은 단어들이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제 아주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서 언어 모델이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한 모델은 다양한 작업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 특히 어떤 문장의 분류 같은 데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장 분류에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어떤 문장이 있으면은 이 문장을 버튼 모델을 가지고 이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첫 번째 이 CLS라고 하는 이 센텐스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 토큰에 그 부여된 이 벡터를 가지고 이제 그 레벨을 그 맞추게 하도록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라는 걸 먼저 이해를 시킨 다음에 이런 형태로 이제 구체적인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많은 그냥 그 텍스트를 가지고 정말 많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수백 기가죠. 이때는 아직 그 지금보다는 좀 작았으니까 한 뭐 한 4년 전에 언어 모델 학습시킬 때 한 수백 기가 한 800기가 1테라 정도 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레이블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확률적으로 구멍을 뚫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구멍을 뚫어보자. 그 다음에 이제 폼사 태거 같은 것도 다 만들어 놨으니까 뭐 너무 엉뚱한 거 뚫어버리면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명사 같은 걸 좀 많이 뚫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으면은 엄청나게 학습 데이터를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확보된 언어의 이해 능력을 가지고 이번에는 그 모델을 이제 가지고선 이 함수조 모델이라는 게 결국에 그래서 인풋에 내가 학습시키고자 하는 문장과 그 문장의 어떤 긍정 부정 값을 넣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은 이 태스크에 더 파인 튜닝이 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문장이 들어왔을 때도 이제 이 출력을 적절하게 뱉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트랜스포머와 이제 버트 모형에 대한 이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제가 좀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비즈니스적인 얘기로 돌아왔는데요. 2022년 통계밖에 제가 빨리 찾느라 못 찾았는데 국내 음악 산업 매출액이 11조 원이라고 합니다. 영화 산업의 한 8배 되는 것 같은데요. 예. 10조가 어쨌든 넘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고 해외로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음악 산업에서 유튜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플랫폼이냐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중요한 플랫폼이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전달할 수가 있고 또 소비자들이 팬들이 또 안티 팬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채널인 것이죠. 게다가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글로벌 확장성도 굉장히 뛰어나죠. 유튜브에 우리나라 채널에만 올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바로 전달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유튜브는 그냥 단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 아니라 이제는 음악을 올리는, 그러니까 스트리밍을 하는 플랫폼으로서도 굉장히 그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대해서 감정 분석을 잘 할 수 있으면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댓글들을 가지고 그냥 일일이 읽는 게 아니라 일일이 그냥 몇 개를 뽑아서 읽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전반적인 추세가 어떻다라는 거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우리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그룹, 경쟁 그룹들도 어떻게 지금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 감정이 변화하고 있는 게 우리만 그런 건가? 아니면 다 그런 건가?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꺼번에 그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불만의 포인트 같은 것도 더 빠르게 확실성을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캠페인 같은 걸 우리 이를테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와 협업을 했을 때 이 효과가 어떤지도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 여기 안 써놨는데 또 중요한 게 인플루언서를 발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케이팝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 채널들이 있으면은 그 채널들 중에 어디가 좀 인기가 많은가?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그룹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뭔가 협업 제안 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 데이터 API가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원래 그 이제 댓글 같은 걸 긁어올 때 그 뷰티풀 소프랑 그 셀레늄이란 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셀레늄 가지고 처음에 긁어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지가 그 동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그 스크롤 내려도 안 가져와지는 거예요. 몇 기상 안 돼요. 10,0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긁어와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찾다가 보니까 이게 원래 프로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찾다 보니까 API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이게 유튜브가 함부로 가져가게 둘 리가 없잖아요. 자기의 통제 하에 두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분석의 대상은 K-팝 그 걸그룹 4세대로 한정을 했고요. 그 세대가 있습니다. K-팝 아이돌에는. 그리고 탑 10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 탑 10의 기준은 유튜브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했고요. 그랬더니 900만 개, 그리고 이제 공식 뮤직비디오만 이제 일단 대상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사실, 재밌는 내용으로 치면은 공식뿐만 아니라 다른 콜라보레이션이나 그 자체 컨텐츠, 자컨이라고 하거든요. 자컨에서 많이 재밌는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번에는 공식 그 이제 댓글로만 한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900만 개의 댓글이 수집이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처리를 하면서, 댓글 중에 한글의 비중이 50% 이상인 것만 한국어 댓글로 간주해서 살려야지라고 해봤더니 64만 개만 살아남더라고요. 이미 이제 이 유튜브, 그러니까 이 케이팝 시장은 이미 굉장히 글로벌해졌고 특히 유튜브라는 그 채널에서는 글로벌 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모델을 가지고 할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열심히 이제 눈치를 봤더니 KC 버트라는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요새는 또 막 더 뭐 큰 모델들도 나온 거 같긴 하던데 KC 버트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라벨링을 하고 그
이제 KC 이제 이게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은 이제 처음에 LLM 가지고 던져본 거랑 그냥 이제 그 누군가 학습시켜서 공개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만약에 LLM이 성능이 진짜 좋으면은 내가 돈을 좀 써서라도 LLM으로 한 10만 개 정도 라벨링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 버튼 모형을 학습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게 차이 나진 않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 LLM 가지고 만든 그 레이블을 가지고 버튼 모형을 학습시킨 다음에 그걸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성능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고 기존에 그 이제 한국어 댓글들을 가지고 이제 파인 튜닝 시킨 그 이제 모델이 오픈되어 있는 모델이 성능이 좋아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 이제 데이터에 좀 더 맞춰보는 작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라벨링의 작업이 정말 고된 작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 명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4천 개씩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근데 4천 개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 쉽지 않냐? 어려워요. 역시 독보적 누진스는 긍정인 것 같긴 한데 이게 보다 보면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정말 사람이 봐도 인지적 부하가 걸릴 정도거든요. 그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왜냐? 챗 GPT가 있기 때문에. 챗 GPT가 최신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는 잘 못해요.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은 정말 잘 도와줍니다. 그래서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부정이 딱 입력이 되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긍정이 입력이 되고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은 이제 중립이 입력이 되고 컨트롤을 누르고 이동을 하면은 다시 이전 댓글로 이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원래는 이제 엑셀에 키보드를 여러 번 눌러야 됐는데 그냥 화살표 딸깍거리는 걸로 할 수 있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큰 난관에 부딪혔어요. 성능 평가를 하려면은 참값이 있어야 되잖아요. 참값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니, 뭐가 참값이지? 그래서 세 명이 진행을 했으니까 세 명이 각자 평가를 했어요. 세 명이 이제 각자 평가를 했는데 사람들끼리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사람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인공지능 학습시킬 때 항상 휴먼 레벨을 기준으로 두고 학습을 시키잖아요. 근데 아니, 사람끼리 생각이 너무 다르네. 그래서 사람끼리도 정확도가 한 66%, 7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우연성을 좀 더 고려해서 한 게 그 뭐 크리펜도프 알파 뭐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따져보니까 더 낮아요. 막 50%, 60% 나와요. 아니 사람들 이건 뭐예요? 그냥 동전 던지기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찾은 방법이 사람들끼리 그래도 만장일치로 어떤 긍정이나 중립이나 부정으로 분류한 거는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일단 간주를 해서 이걸 가지고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업 아마존이나 예. 국내 대기업들은 저런 기준을 어떻게 해요? 따로 언어학자나 그런 걸 따로 줄여야 해요? 그게 이제 거기 들어가 보진 않아서 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이제 메커니컬 터크라든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나이 드신 분들 부업이나 뭐 이제 은퇴하시고 하는 좋은 일이라면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데이터 라벨링에 대해서 교육을 또 따로 하고 이제 그 일자리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일자리가 이제 워낙에 그 건 바이 건으로 주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좋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어쨌든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그 기업이 모기업이 그렇게 검수를 할 때는 보겠지만 그 데이터 라벨링 전문 기업이 뭔가 교육도 하고 기준도 만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게 큰 문제죠. 그래서 옛날에 또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챗 GPT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안전성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챗봇이 뭔가 출력한 응답이 뭔가 사회에 부정적이거나 뭐 그런 응답일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걸 예측을 한 다음에
너무 사회에 뭔가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면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출력 데이터가 어떤 느낌이다라는 걸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를 쓰는 가난한 나라, 뭐 아프리카 나라 이런 데 이제 외주화를 그 아까 아마존의 뭐 메카니컬 터크 이런 데서 외주화를 해서 진행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챗봇에도 다 그 뭔가 피가 묻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이 테크 기업들은 이게 뭐 다 우리가 새로운 이제 합성 데이터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더 뭔가 새로운 노하우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 좀 이제 불편한 진실인 부분이죠. 하지만 그렇게 인간이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성능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의 어떤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걸 익스플로이트 해야지만 모델이 이제 지능을 따라할 수가 있게 되죠. 하지만 이제 텍스트 내재적인 질서도 더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능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GPT에게 던졌던 것보다 GPT에게 프롬프트와 함께 던졌던 것보다도 이제 성능이 잘 나와서 이제 만족을 했고요. 오른쪽은 이제 혼동 행렬이라는 것인데 네거티브를 얼마나 네거티브로 맞췄냐, 니트럴을 얼마나 니트럴로 맞췄냐, 그리고 포지티브를 얼마나 포지티브로 맞췄냐라는 것인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티브가 원래 많습니다. 클래스 불균형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어쨌든 포지티브는 거의 포지티브로 맞췄습니다. 포지티브가 아닌 걸로 맞춘 거는 굉장히 이쪽이네요. 예. 포지티브가 아닌 걸로 맞춘 건 많이 없고요. 그 다음에 뉴트럴이 좀 헷갈리죠. 사람이 봐도 헷갈렸습니다. 예, 사람이 봐도 헷갈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쨌든 대각성 방향이 진하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 분석한 정보들을 가지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주려면은 키워드가 또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키워드 추출하는 과정도 열심히 진행을 했습니다.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좀 옛날 방법이라고 했던 그 명사를 추출하고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명사를 추출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뭐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해서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뽑고, 네, 뉴진스의 쿨 위드유라는 뮤비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뽑고, 또 멤버별로 또 이렇게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뽑아가지고 그 정보를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를테면 다니엘인데 뭐 다니엘이 어떤 단어와 관련이 깊다 하면은 그 키워드와 함께 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댓글들을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멤버들의 닉네임이 있잖아요. 닉네임을 이제 그 인식시키기 위해서 또 고생을 했는데요. 그 정말 닉네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가서 일일이 긁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뭐 있지에 뭐 예지 같으면은 예지라는 이름은 당연히 예지로 인식이 돼야 되고 황예지도 예지고 예덩도 예지고 예지섭도 예지고 정의도 예지고 이거를 이제 나무위키에서 가져와서 사전을 구축을 해서 이런 별명이 댓글에 나오면은 이제 멤버로 인식이 되도록 해서 멤버 정보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렇게 명사 추출기를 하면은 그 명사 케이팝 댓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게 그 명사가 추출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확인해서 걸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단어들이 키워드를 추출해보고 이상한 단어들이 있다 하면은 그걸 다시 이제 추가를 하고 다시 추출해보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안정적으로 키워드가 추출될 때까지 이제 그 반복을 했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감정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 뉴스를 같이 좀 보여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넣은 거였는데 이제 그 이제 그래프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고르면은 그 시기 전후로 한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뉴스를 이제 그 뽑아온 다음에 그 뉴스에서 이제 이 그룹과 관련된 뭔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를 이제 그 뽑아와서 거기서 이제
제미나이라는 이제 구글의 이제 그 언어 모델로 챗봇으로 이제 요약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와 함께 제공하는 기능을 이제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화면을 어떻게 구현을 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최종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을 이제 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티스트의 그 댓글 같은 게 어떤 빈도로 달렸나라는 정보와 함께 아까 봤던 그런 다른 대시보드들처럼 이 댓글들의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했고요. 그리고 이제 딱 어떤 시기를 찝어가지고 이제 에스크 제민이 딱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기사와 함께 링크와 그 기사의 요약 그리고 그 요약된 정보가 어떤 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이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이제 그 출력을 하도록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또 아까는 이제 그룹이었잖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요. 그 뮤직비디오 안에서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혹은 어떤 멤버에 대해서 필터를 걸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이 감정 분석이란 것에 어떤 과제가 있는가, 어떤 문제점과 어떤 논란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맥락을 이해시킬까 하는 문제죠. 어떻게 반어법을 이해시키고 신조어, 밈 이런 걸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어,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얼마나 어렵냐 하면은 뭐 사실 지금 그 LLM 그 감정 분석 그 대시보드 보면은 뭐 아마존 뭐 댓글 감정 분석이 뭐 거의 막 97%뭐 99% 찍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케이팝 댓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아주 뛰어난 그 챗 GPT 최신 모델도 완벽하게 분류를 해내지 못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제 생각엔 그래요. 그 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는 판단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간들이 레이블링 할 때도 기준을 최대한 그 컨텍스트를 배제하고 댓글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레이블링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기계는 결국에 우리가 주는 정보는 그거니까 그래서 그 댓글과 감정의 그 관계를 학습을 해야 되니까 댓글 외부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유추할 수 있는 레이블링이 오면은 이건 노이즈가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댓글에 있는 걸 가지고 유추할 수 있게 하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게 쓸모 있는 정보로서 기능을 하려면은 그런 맥락적인 정보가 결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사람은 그런 걸 완전히 배제하고서 이 댓글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많이 느꼈는데요. 결국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는 데이터를 확보를 함으로써 12,000개의 데이터를 확보를 함으로써 해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잘 분류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를 추가를 시켜줘야 될 텐데 문제는 레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은 계속 수집을 할 수가 있는데 댓글을 레이블은 사람이 만들어줘야 돼요. 이거는 너무 힘들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긍정이나 부정이 시켰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를테면 이제 뉴진스의 댓글을 보면은 그 하이브에 대한 되게 부정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이 달린단 말이죠. 하이브 모회사에 대한. 하지만 그게 미니진이나 어도에라는 그 레이블에 대한 강한 지지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 이거를 분석하겠다라는 게 ABSA라는 태스크죠. Aspect Based Sentimental Analysis. 하지만 댓글이 너무 짧아요. 너무 고맥락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리뷰면은 손잡이다. 뭐 무슨 뭐 음향이다. 아니면 뭐 옵션이다. 그런 명확한 키워드가 존재하는데 K-팝 댓글은 너무 고맥락적인 거예요.
갑자기 다널드 막 이러면은 갑자기 뭐 민천지 이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이야 그 많은 맥락들을 탑재를 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기계가 과연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 근본적으로는 과연 참값이 존재하는가 인간 코더 간의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임의로 인간이 만장일치한 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지만 이게 과연 이제 어, 이렇게 예측한 게 참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괜찮은 그 분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될 매트릭으로서는 유효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많은 상용화되어 있는 서비스들도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이 회사들이 돈을 이제 수십만 원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을 텐데 과연 얼마나 실제 그 데이터에 피팅된 정확한 감정 분석을 제공하고 있을까? 이제 한번 해보니까 뭐 사실 근데 그거는 모르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입장에서도 까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수만 개를 다 까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정말 이제 유튜브 같은 댓글 같은 그 고맥락적인 특히 한국어가 고맥락적이잖아요. 여기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또 약간 그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게 그 RAG라고 생각을 하는데 RAG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맥락적인 정보를 활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하이브 뭐 땡땡땡 정말 소름 돋네라는 게 있으면은 이게 뉴진스 뮤직비디오에 달렸어요. 그러면은 하이브랑 지금 뉴진스 사이에 갈등이 있고 뭔가 경영권이나 뭐 이런 그 이제 리더십을 둘러싼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이 맥락. 그다음에 하이브와 관련해서 뭔가 종교와 관련된 루머가 있다라는 맥락. 이게 합쳐져야지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맥락적인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결국에 그 맥락적인 정보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런 버트 같은 모형이 아니라 LLM이어야 돼요. 이거는 너무 이제 비용이 크죠. 그러니까 어떤 작은 로컬 모델로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파인 튜닝된 버트보다 이제 성능이 어, 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할 만큼 좋을 것인가? 그리고 맥락적인 정보도 정확하게 가져오려면은 그 가져오기 위한 그 리트리버를 잘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요. 과연 그런 신조어 같은 것들을 맥락적인 정보를 잘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학습시키고 그걸 다시 얹어서 LLM에게 던지기까지 그 비용이 과연 이 원래 지금 잘 상용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에 비해서 어떤 비용 대비 효율성이 그 가치가 있는가 이런 문제가 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제 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센티멘트를 해주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주제들이 이제 제 약간 서랍장처럼 이제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댓글을 좀 파보고 싶다라는 거였고요. 그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올해 4월에 미국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실력 논란이 굉장히 좀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외국 팬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이제 문제를 약간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안 가지는데 한국 팬들의 여론이 굉장히 이제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약간 국 국적을 그러니까 이제 국가를 두고선 이제 팬덤들 사이 갈등도 있고요. 이렇게 외국 팬들은 무조건 지지를 해준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인 거죠. 그러면은 그런 식의 분위기가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냥 쓱 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다 뜯어보면 어떨까?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 프로젝트를 좀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뭐 결과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 이번에는 한국어 댓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관련된 이제 분석을 어 약간 그 예비적으로 돌려봤을 때 실제로 그 한국 댓글이 이제 외국 그 영어 댓글보다 부정적이다. 일본어 댓글보다 부정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니 그 르세라핌에 대해서 예, 좀 그랬고요. 예. 그 뭐 다른 그룹들도 근데 기본적으로 영어 댓글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 있어가지고 그 GPT한테 던져봤을 때 그런 어떤 사실은 영어의 특성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국어 모델에 대해 다국어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것도 좀 상당히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의 접근 방법들을 보면은 아예 처음부터 감정 분석을 멀티 랭귀지로 그 이제 멀티링걸로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나온 그런 모델들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영어 모델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번역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팅이 지금 예. 채팅 먼저 하시죠. 아니 그 질문 아, 주시죠. 예. 전두 가지인데 첫 예. 번째는 레깅스 정규식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따로 이제 감정 분석을 할 때는 직접 키워드를 입력했었는데 그 벌트 모델 같은 경우는 그런 감정 분석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 직접 입력을 하나요? 아니면 또 딥러닝처럼 따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따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을 좀 잘 제가 못 들었는데요. 아, 이게 제가 질문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예, 예, 그 예. 레깅스 정규식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제가 정규 표현식이요. 예, 네, 예. 그 했을 때는 직접 저희가 그 코딩을 할 때 이제 직접 감정 분석 키워드 입력하고 그 바탕으로 딱 이제 엑셀 파일을 딱 있는데 버튼 모델은 그런 키워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러니까 정규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텍스트를 이제 수동으로 다루는 거죠. 여기서 어떤 식의 표현이 있으면은 요거를 뽑아내겠다라는 거를 이제 내가 수동으로 설정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딥러닝 기반 모델에서는 그런 중간 과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장이 있고 최종적인 부정이다 긍정이다 아웃풋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숫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엔드 투 엔드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손을 덜 타고 그래서 강력한 거죠. 중간에 내가 어떤 이거를 잘 학습시키기 위해서 요런 점을 내가 직접 알려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딥러닝으로 오게 되면은 싹 빠지게 되고 그냥 이제 엔드 투 엔드로 학습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한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왔듯이 같은 말이 맥락에 따라 의미가 좀 상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있어요. 혹시 딥러닝으로 몇 RNN 뭐 모델인데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지금으로서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방법인지. RNN이 제일 이제 제일 처음 모델이고요. 제일 말하자면 후진 모델. 예, 그러시구나. 예. RNN, LSTM 그리고 뭐 트랜스포머 거쳐서 지금 버트 모델 그리고 지금 사실 성능으로 치면은 그 뭐 LLM 그 뭐 클로드의 뭐 그런 뭐 클로드 하이쿠 뭐 GPT-4o 뭐 이런 모델들이 제일 성능은 좋죠. 근데 그 모델들이 수백 그 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버트 모델은 100 밀린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에서 돌릴 수 있는 한계는 2빌리언 정도가 한계거든요. 근데 뭐 이미 GPT-3 시절에 175빌리언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개인 컴퓨터에서는 이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예. 엄청나게 거대한.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돌파를 해왔습니다. 그 딥러닝이라는 분야는. 근데 이제 감정 분석이라는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예산이랑 절충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좀 확실히 실용적인 그런 프론티어의 분야보다는 실용적인 태스크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챗봇이 하고 있는 일 얼마나 엄청나요. 막 이미지를 읽고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뭐 수천 자를 받은 다음에 사람처럼 막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단답식으로 긍정, 뭐 부정, 0, 1, 뭐 이거는 너무나 간단한 테스크잖아요. 거기에 적합한 목표가 있고 대신에 그 뭐 한 건, 두 건, 뭐 천 건 던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십억 건을 던지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이제 예산과 이 내가 원하는 성능의 절충선을 찾아야 되는 거.
일단은 뭐 괄목 상대하네요. 예? 사회학도에서 구글 캠퍼스 한번 6개월 됐나? 3개월 과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달 동안 진행된 그 후속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유, 딱 한 달 동안 진행했던. 예. 어쨌든 뭐 저도 그런 주의인데 그냥 이렇게 공학적 어프로치 하시는 분보다 이런 빅데이터 분석은 약간 좀 인문사회학적 백그라운드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 오늘 우리 재솔님이 딱 그거 이제 그런 증거를 제시 발목 상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채팅에 말씀 주셨는데 신조 벡터 DB를 만들면 예, 좋겠네요. 근데 그것도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능과 그 유지의 어떤 그 운영적인 오퍼레이셔널한 측면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개인이 그냥 취미로 재미로 만들어 본다. 그 개념적인 실증은 가능할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계산 그 구성해 봤는데 요만큼 뭐 0.1 올랐다. 그걸로 이제 논문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도메인별로 신조어라는 건 되게 다르고 굉장히 민감도가 큰데 이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구현하고 또 어떤 비용적인 부분까지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되게 좀 되게 도전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예. 벌써 스카우트 제이 누구 안부정 박사인가? 아이, 권종현.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한국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도 확장을 할 필요성이 예,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사회 빅데이터 분석 연구소 이런 거 차리면 재밌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로컬에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클라우드에서 구현을 해서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어야지 이게 실제 서비스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공부해서 좀 이제 해보는 게 좀 중요한 목표입니다. 너희 데이터가 이렇게 상 있다는 이분 뭐 하라고 우리는 가져오면 그걸 덕지비에 넣어가지고 막 약간 좀 엔지니어링 부분이라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뭐 예. 정치부 오만 막 이 어떤 예. 동향 분석하는 걸 빅데이터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힘들겠어요. 앞으로 저 그 개인화된 저런 그 감성 분석 가지고 사실은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계속 사실은 예, 그게 예. 문제예요. 그걸 다 돈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아주 좋은 거고요. 진짜 역시 그쪽 파트가 이쪽에 있는 게 좀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아주 풍부한 그 인사이트가 여기 이제 오늘 막 스카우트 제이 막 이게 진짜 앞으로는 이게 돈 되려면은 개인화 시켜야 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케팅에 굉장히 많이 숫자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사실은 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클라우드 그렇죠. 예. 뭐 베이스도 이미 있는 거를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또 이제 더 빨리 비효율적으로 그런 서비스를 뭐 있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되고 사실은 뭐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처음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반대쪽에 또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하거나 어쨌든 본인한테 잘 맞는 것 같아. 저 요새 옛날에 그 같이 그 인문사회가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만나면은 저는 이제 그쪽에서는 반대로 완전 기술자 입장에서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그렇다. 그리고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꼭 그렇지만 않다. 그런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또 반대로 또 기술 얘기를 하는 쪽에 와서는 또 약간 그런 그 사회적인 관점에서 또 많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